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사실 참 장전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 장전부터 참 걱정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으로 거래가 되다가 약 30분 전쯤부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 시장 그리고 사실 지난 주말부터 우리를 좀 긴장감에 휩싸이게 했던 중동 지역의 갈등이 현실화가 되고 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에도 좀 긴장감을 가득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참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리도 문제고요, 실적도 문제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환율까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최근 시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말부터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월요일 개장을 하고 보니 이스라엘 증시는요,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A35 지수는요, 0.27% 넘게 상승하면서 193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TA35 지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35개 대기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지수인데요.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증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리알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해서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환율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매수가 이 심리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좀 격화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업종들 영향 어떻게 전망 나오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업종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운임 상승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운임의 상승으로 이끌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반도체 수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3월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란 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제재에 따라서 부품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석유화학, 조선, 방산, 기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상승이 유발이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곳은 방산 기계 쪽인데요.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유정 앵커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리고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렇게 1949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사실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바로 이 1979년 이슬람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이슬람 혁명에서 아주 과격한 이슬람 정권이 이란 정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생을 한 국가다, 좀 사탄이다라고까지 심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계들이 점차 악화가 되었는데요. 이 두 국가 간의 그 관계의 특징은 서로 드러나지 않은 공격을 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그 핵무장 보유의 가능성에 좀 두려워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나서게 되면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더 뒤에서 숨어서 공격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 전쟁이다라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23년에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이 10월 가자 지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세 차례의 공습이 더 이어지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인 긴장감으로 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바로 시리아에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게 되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화된 이후로 우리 세계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 13일, 14일에 이어서 드디어 그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그 이후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성을 이유로 한 선박을 납포를 했는데요. 이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해달라라는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을 거절을 한 겁니다. 이에 보복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총 300대가 넘는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특히나 본토를 겨냥했다는 점이 이 부분의 아주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공격을 범행을 하면서 이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더 강력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더 문제가 될 부분은요, 또다시 보복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중동 전쟁이 더 강력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입니다. 이 두 국가가 갈등을 이어가게 되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그 위험감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사실 우리 전반적인 안위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을 움직일 강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도 정상들은 각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7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급을 규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도 긴급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정부 역시나 우리의 안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미리 대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가득 감돈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우리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는 오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전망치를 낮춰잡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격화돼서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훼손이 된다면은 이 전체 코스피의 전망치를 내려잡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파이널샷에서 관련된 시장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이널샷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저희 파이널샷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쟁 리스크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마감 시장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것이 작은 노이즈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조금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 하듯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텐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오후장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단순하게 마무리가 되고 덮여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유라든지 유가죠. 유가와 관련해서 정유라든지 전쟁과 관련해서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전략도 이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해지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의 포트폴리오도 괜찮으셨겠지만은 이런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노이즈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히려 이제 이런 시즌에 이제 호실적에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노이즈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포인트가 되거든요. 오장은 이제 이런 방향성 두 개를 조금 열어놓고 접근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전망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기업 있으십니까? 네, 이구산업입니다. 네, 네, 자세한 이구산업.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구산업은 비철 금속과 관련해서는 국내 수요의 한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방금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 흐름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발생을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상승 흐름에 올라섰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비철 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구산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원가보다 판가를 더 높일 수 있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도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산 비철 금속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비철 금속에 해당되는 것이 구리나 니켈 같은 것이 될 건데요. 마찬가지겠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구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유명하기도 한데 결국 구리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구리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는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이구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남아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개장하고 2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은 아직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긴장감을 가득 가지고 출발해서 1%대 낙폭을 보였던 거는 달리 그래도 많이 장 후반 이후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0.41%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26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2400
468억 원 담아냅니다. 코스닥은 0.78% 하락하며 8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1,439억 원 강력한 매수세 확인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그래도 회복을 해주면서 오늘 오후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수급이 특징 있게 보여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수급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수급픽,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수급픽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님과 오늘의 수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말부터 긴장감이 있었는데 좀 역시나가 아니었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도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잡아주셨네요. 우선 팀장님과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감 가득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불가항적인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뭐 즐기라고 말씀드릴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악재로 인해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략하고자 하는 섹터가 변동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중에서도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과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좀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좀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가항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뭐 유가나 가스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맞물려서 유가나 이런 원자재가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강하게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매매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유가 상승이나 가스가 상승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순매수를 넣어주면서 좀 관련 종목들이 우상향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매매 관점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영악하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런 뉴스와 수급과 종목을 다루는 게 오후라서 다행이라고 판단돼요. 오전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좀 권해드리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오후장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가능하고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은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우리가 이런 평가라는 건 좀 그래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역시도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과거 걸어왔던 그 길을 본다고 한다면 그 두 나라는 조금 과다한 출혈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에다 강한 매수세를 넣어주면은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는 우리가 좀 예상하지 않았던 뉴스가 나오면서 뭐 갭상승하면서 개인 투자분들 달려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만 오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더 확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두 나라의 성향을 봤을 때는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매매를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어지러운 방향성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상황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는 없지만 잘 공략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특히나 지금 오후장에 그래도 오전장보다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수급이 좀 특징 있게 굴러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잘 공략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좀 보이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 일단 뭐 지금 상황은 네. 전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이 뭐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본격적인 전면전으로까지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서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까지 또 외국인의 순매 수력이 우리 코스피에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4조 8천억 원이나 지난 3월 2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4조 8천억 원이나 전기전자 쪽에 유입이 되었고, 또 운수장비 쪽에 5,200억 원이나 유입이 됐고, 특히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운수장비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겠지만 빠르게 시장이 살아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 또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운수장비 쪽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의 약세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로 이번 주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로 가신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선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닥도 120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장중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급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단기적인 측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전략과 공격할 종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을 오후장에서 공략해 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종목 공개에 앞서서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특징 있는 수급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쪽,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 관련 기업들을 크게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KC, 다섯 번째로는 CJ제일제당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보이는 게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크게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LS일렉트릭입니다. 모두 지난주에 강력한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오늘 외국인들은 이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신성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다섯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크게 올랐던, 급등락이 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온칩스,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청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현재 매수와 매도 이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실 외국인과 기관은 완전히 엇갈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똑같이 매수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생활건강 이름 올려주고 있습니다. DI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을 코스피 안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금융주일 텐데 KB금융,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완전히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S-오일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을 현재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모두 다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T,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ST팜, 코스닥 안에서 5번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신한제 12호 스펙주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익 IPS,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바이오메딕스,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비올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 좀 다른 전략으로 좀 다른 종목의 매수세,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장님께서는 대성에너지, 태웅로직스 잡아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서원과 에코바이오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 오늘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히 유가나 가스 네. 관련 종목들을 제가 뭐 3개월, 6개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짧은 같아요. 호흡으로, 네.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뭐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GSE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겠지만 해당 종목들은 시세가 이미 분출이 되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평화협정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전장에는 대부분 매도세를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확실히 기술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간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기간주 좀 거치고 올라오는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기간주를 마치고 이제 막 2주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런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기엔 조금 시절이 맞지 않지만 보통 이제 여름이 지나고서 한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연가스 중에서는 GSE가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가 그 뒤를 쫓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가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저 PBR입니다. 0.79인데 뭐 주주환원 정책을 내딛기보다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 낙수효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2.72%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손절 못하신 분들은 저 PBR 관련 종목이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7% 준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과 종가 사이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랑 목표가는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내외로 잡으신 다음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나 유가, 가스 움직임 보고서 오전장에 대응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대성에너지 잡아주셨는데 무엇보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에너지 관련주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 계속 확인해 보시다가 내일 오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오후장에서 좀 살펴보기 좋은 타이밍인 만큼 좀 함께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수급 상황이 좋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좋게 들어오네요. 이 종목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뭐 서원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수급, 즉 테마적인 수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앞선 코너에서 이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이 언급이 됐었죠. 이 서원도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의 필수 기초 소재인 동합금계, 인코트, 그리고 빌레트를 생산을 해내고 있고 이 동합금 제품 생산을 하면서 이
보통 소재류,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황동 인코트와 그리고 청동 인코트는 국내 유일하게 KS 마크 업체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구 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2구 산업이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뒤늦게 후발주로 상승력이 여러 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2구 산업이 이미 많이 올라가서 좀 따라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서원 같은 경우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뒤늦게 후발주로 강력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서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렸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조치로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그리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 4월 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최고가를 오늘 터치를 하면서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시초에 오늘 선물 기준으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지금도 5%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 주가 이번 주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 같고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1,300원대까지 지금 가격부터 1,3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1,3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 관점,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80원 이상 단기적인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서원을 잡아주셨는데 테마성이 좀 강력한 종목인 만큼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또 잡아주셨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웅로직스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 5호장에서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유가랑 가스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피로도를 보였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섹터가 갈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본다고 한다면 뭐 해상 운송 쪽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뭐 페노션이나 HMM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수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태웅로직스를 소개를 드리지만 동방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방이랑 태웅로직스를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둘이 비슷하면서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은 태웅로직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굵은 맥은 이제 육상 운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GLS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해상화물 운송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상화물 운송 매출 비중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상 화물 운송 관련해서 당연히 매출 비중은 HMM이랑 페노션이지만 해당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해상 화물 운송 업무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로 퍼진다고 한다면 태웅로직스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주총회 입장에서도 물류사업 다각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 전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포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 그냥 사견입니다. 좀 심각화됐을 때 유가랑 가스가 오르면 이 원유랑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운송 비용이 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들을 때까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BDI 건화물 운임지수를 봤을 때 특별하게 오른 모습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제가 전쟁론자로 찍힐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전 평화론자입니다.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저는 평화를 했으면 좋겠다,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는데 자꾸 터지다 보니까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심화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심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근데 유가랑 가스가 천년만년 오를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는 당연히 해상화물 운이 이제 해상화물 운송 좀 불협화음에 따른 좀 운송 원가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 수혜주는 좀 태웅로직스가 좀 테마 관점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수급동에 보더라도 가속상으로는 외인 순매도 찍혀있지만 단기 매매 관점을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거래대금과 기술적 위치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대금 실려 있고요. 61선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성에너지랑 마찬가지로 61선과 12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락 목표가 짧게 잡고 2에서 3개월 정도만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운송 관련주인 태웅로직스 잡아주셨습니다. 실적도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인데 또 평화롭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도 유가나 가스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에코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역시나 또 수급도 그렇고 오늘 흐름도 좋은데 이 종목 어떻게 오늘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국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섹터가 후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리가스, 바이오가스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ESG 전문 기업입니다. 에코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으며 메리지,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에너지, 전기가스 수소 사업과 이 환경 플랜트 사업 및 이 바이오 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메리가스를 활용한 상암동 수소 스테이션을 준공을 하였고 운영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 관련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하나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난 1월에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됐을 때 상한가를 기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이 관련 이슈가 충분히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6,07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5,9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90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손절,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900원 이상에서 단기 매도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인 에코바이오 역시나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파이널 샷에서 이 팩트 체크 시간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이 피용익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월요일마다 네. 피용익 기자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보니까는 오늘 밤에 발표될 소매 지표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소매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뭐 더 미뤄질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좀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밤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그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뒤로 후퇴했는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끈질긴 인플레이션 탓에 연준이 가을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3월 소매 판매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소비가 강한 것으로 나온다면 그만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월가에서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월의 상승률인 0.6%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오늘 밤에 스탠퍼드에서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데일리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누그러졌다는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그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발발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지정학적 위험이 공급 병목 현상이나 높은 운송 비용을 야기해서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예고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 밖에 주목해야 할 것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오늘 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지난주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1분기 실적 부진을 예고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골드만삭스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번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꽤 많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가 좀 높게 나왔고 반대로 또 선행 지표인 PPI가 그나마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번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많은 기업들 실적을 또 발표를 하죠. 또 화요일 밤이요. 예, 그렇죠. 화요일 일단 우리나라부터 짚어보면은 네. 한국은행이 3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2월 달의 경우를 보면은 국제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가 1월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에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네. 3월에도 유가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진 만큼 석 달째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발표되는 지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면은 중국에서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공공재정 위험을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추정치는 4.6%입니다. 이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5.0% 안팎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같은 날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월간 주요 지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그러고 가보면은 3월 산업 생산이 나오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IMF가 세계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매년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지난 1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윌슨 센터 주최 행사에서 티프 맥컬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통화 정책이나 중동 사태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많이 있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의 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화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정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GDP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시아 증시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화요일 밤에는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앞으로 유가 전망치를 어느 정도 볼지 그리고 영업이익단을 얼마나를 볼지가 결국에는 또 다른 항공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수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 날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베이지북은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의 각 지역별 노동시장, 물가, 경제 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네. 보통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공개가 되고요. 기준금리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이지북 발표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주로 보여왔습니다. 네. 이달 초에 있었던 한 행사에서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밖에도 유로존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네. 일본에서는 3월 수출이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수요일에는 인도와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공급망 협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참 이슈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또 피용희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는 총재들의 연이은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클리블랜드 총재는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또 실적도 발표가 되죠. 네, 수요일에. 그렇습니다. 네, 실적 부분도 함께 전해 주시죠. 예,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수요일에도 계속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네. 네, 그보다도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 네. 목요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또 곧바로 이어집니다. 보스틱 총재는 원래 연내 1회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었는데요. 지난주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를 아예 내년으로 그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고 여기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낮추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연은 총재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연내 1회 금리 인하는 조금 강력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요일에는 TSMC가 여러분들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알래스카 에어라인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확실히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금요일이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금요일 일정들은 어떻게 좀 현재 나와 있나요? 네, 금요일에는 경제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밤에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슐럼버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자님은 오랫동안 또 증권시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건 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매 판매, 미국에서 나오는 3월 소매 판매를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CPI가 높게 나온 상태이기 그죠. 때문에 이런 미국인들의 소비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이게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결국은 그게 연준의 금리 정책의 그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가장 주목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이번 마켓무버 시간에서 저희가 집중해볼 이슈는요,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또 한 번 자극이 됐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이 좀 뚜렷하게 가시화가 되면서 국제유가에 다시 한번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호르무스 해협이 봉쇄가 하게 되면 정말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으로 지금 국제 유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해협 안에는 하루에만 지나가는 석유의 양이 전 세계 양의 2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나 이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하는 두바이유에 의존하는 율이 70%가량 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호르무스 해협의 위험도 그리고 중요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 지역에 대한 갈등이 한 번씩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갈등 일어날 때마다 유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단연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내 정유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제마진 급등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국제유가 그리고 국내 정제 시장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정년 대비 19.9%포인트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유동부채는 2년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중해 보면 좋을 국내 정유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유가, S-오일이나 이 GS 그리고 HD 현대도 국제 유가에 따른 상승세 기대가 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정비례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는 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 안에서는 이렇게 국내 정유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오늘 움직이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정우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정우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차장님한테 도대체 삼성물산은 왜 오늘 오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우선 삼성물산 앞서서 이제 좀 유가 또 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은 어떤 이제 건설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한 약간 좀 지주회사 성격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떠나서 대부분의 이제 산업의 그 자회사에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골고루 좀 성장을 지금 1분기 때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지금 최대 이제 19만 원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떤 뭐 주주환원 정책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뭐 실적이나 어떤 대외 매크로 변수도 그렇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좀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도 이 원래 그 적정 주가에서 거의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사업 부문을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실적도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주사가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좀 의문도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금융 지주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는 이 삼성물산이 저PBR주로서 많이 부각은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은 다른 이 금융 지주사들에 비하면은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된 구조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이제 저PBR 정책은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뭐 총선에 대한 결과에 지금은 약간의 좀 시들해지는 투자 심리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한 이 정부의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부분은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저PBR 주에서도 종목을 슬림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은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이슈 같은 게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관련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가 떠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지겨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우리가 이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이유는 몇 시간마다 말이 바뀝니다. 어제 내용 다르고 오늘 내용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랠리를 띄어갔어요. 그 부분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죠. 15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실제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어제 이란이 좀 공습을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안보 내각에서는 즉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미 지금 보복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시점이 언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나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총리와 함께 전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실상 99% 아이언돔이 막아냈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승기를 잡은 것을 보여지고 있긴 하나 아무래도 지금 전쟁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들 특히 중동의 전문가들이 이런 전쟁 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대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내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조금씩 퍼지게 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만약에 이 확산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란이 좀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함께 참전을 할 가능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어떤 액션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그래도 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물론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장 초반 랠리를 띄웠고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슈의 지속성에 따라서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망이고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확실시돼서 아직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르게 주목해야 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이 섹터, 시장이 움직여줄 섹터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가운데서도 드론 섹터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관련해서 단연 이 방산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는 드론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쟁 중에 이 드론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찰을 하는 드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직접 무기를 장착해서 미사일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전차 위에 장갑차의 상부를 완전히 둘러싼 방식의 드론이 공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FPV 드론이 소형 자폭 무기를 달고 비행을 하면서 정말 위협적으로 폭력적인 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발생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드론이 미사일과 함께 대규모 공습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드론은 기존에 사용되던 미사일보다 소음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이 비용도 훨씬 적어서 최근에 좀 크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내 내부에서도 드론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22년 40조 원에서 2030년쯤에는 70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시장이 군사적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이 드론 작전사령부와 함께 민간과 군사 지역의 드론 작전을 조금 더 활성화해보자라고 하면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전망이라면 드론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금 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내 방산 1위로 꼽히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차세대 드론과 레이더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업무를 좀 공개를 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 역시나 이 전투 개발용 드론을 개발하고 무인 항공기 역시나 좀 개발할 목적이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산주 내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드론까지 힘을 더해진다면 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 해당 종목의 전망도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시장과 함께 해당 종목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뭐 앞서서 저희가 삼성물산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결국에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 차장님께서는 기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좀 급등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급등하더라도 기아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 있다. 결론부터 내고 갑니다. 기아 지금 매수 레인지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현재 봤을 때도 오늘 1,380원을 지금 넘어섰는데 환율에 대한 상승 분위기는 최소 지금 5월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증권사에선 1,400원도 간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하던데. 가능성이 저희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기아가 이 전기차 쪽 사업을 했을 때가 1,200원대였던 이 환율이 지금 1,400원 뭐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와,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수출 섹터가 바로 이제 이 자동차 그죠. 쪽인데 네. 지금 이제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을 2조 8천억에서 지금 이제 2조 9천억까지도 지금 추정치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1분기가 끝났지만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환율 영향으로 이 3분기는 1분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뭐 환율 또 그리고 이런 실적,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기아의 지금 전후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부분은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익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지금 현재 가져가도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분명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쪽, 계속 신차 출시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분이 그때 인베스터 데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류나 여러 가지 그 상품 레벨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 미국 쪽을 겨냥한 이런 신차 출시가 이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상반기 내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그 이상을 좀 올릴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는 지금 매수 레인지이기도 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기아와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기아가 그 가운데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더욱더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오늘 가는 기업이 계속 갈까? 그리고 뭐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를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SO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드론 공격 받은 것처럼 안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실 증시 맞아요. 전쟁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평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증시를 보면은 하락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 물론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긴 하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제5차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가 튀게 되고 물가가 튀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시점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러면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전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특히 원유 관련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공급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사우디 쪽에서도 감축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감축하고 있고 그런데 수요를 보게 됐을 땐 5월에 드라이빙 시즌도 있는데 6월에는 중국 쪽에서 좀 가동을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곧 엘니뇨가 지고 라니냐가 오고 있어요. 네. 라니냐 효과를 보게 되었을 때 6월부터 온다 혹은 9월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 곡물들 그러니까 코코아라든지 혹은 설탕 이런 쪽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움직인다면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메탈, 비철금속 혹은 곡물 이런 쪽과 함께 연동돼서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높아요. 특히 라니냐가 오게 되었을 때 좀 타격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 겨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난방이라든지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석탄, 천연가스 혹은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라니냐 효과도 우리가 슬슬 대비를 해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니냐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냐. 지금 여름도 안 왔는데 네. 라니냐를 벌써부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그 거냐.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네. 하는데 주가를 보면은 보통 6개월 먼저 선행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80달러 넘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9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데에 이유를 계속해서 붙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요소,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요소들까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유가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제가 S-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흥구석유라든지 혹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그죠. 종목군들은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보다는 테마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오일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제 마진도 4에서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작년 4월에 2달러 저점 찍고 올해 2월에 15달러 찍으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약 3배 정도 넘게 증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난 조금 더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오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요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S-오일과 같은 원유주들이 잘 많이 앞으로 움직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S-오일이 사실 그 안에서는 가장 탄탄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켓 무버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인데 오늘 5% 이상 급등 나오면서 이제 오늘 9만 원대 넘어섰고 장중에는 9만 3천 원대까지 터치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관련 주도 2차 전지주들이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그래도 유독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대주전자들은 실리콘 응급제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충전 같아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 익숙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쪽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흑연에서 이 실리콘으로 바꾸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전방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용화를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이걸 활용한 뭐 태양광이나 전자기기 쪽에서의 기술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관심을 좀 오늘 좀 많이 많이 좀 몰리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종목들을 슬림화했을 때는 이제는 뭐 이런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종목을 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좀 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근데 말씀처럼 지금 뭐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빨리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약간 투자 심리가 살짝 꺾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차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글로벌주 2개인데 지금 거의 10개 가까이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그전 어떤 전자재료에서 이 2차 전지 재료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의 좀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방 어떤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투자 심리가 눌려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하는 시기는 저도 이제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활발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경영을 잘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방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생각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장 초반에 뛰었을 때 방산 종목군들이 잘 안 갔어요. 그죠.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이제 내수가 좀 비중이 높은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오히려 빠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방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줬고 실제로 작년부터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수주를 받은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좀 커버를 쳐야 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이란과의 전쟁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중국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런 흐름들에서 보면 결국 글로벌 이제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산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이긴 하나 좀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 혹은 하나에로스페이스 관련 종목군들 이제 신규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익에 기반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면은 여전히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만나보고 하는데 김시은 팀장님이 오늘 전쟁 관련해서 방산 가지고 오셨고 원유 관련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일 것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S-오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움직일 거는 방산 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하지만 좀 증시의 민감도라든지 혹은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묵직하게 관심 있게 볼 쪽은 유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S-오일, 유가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을 잘 또 탄탄하게 반영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사실 전체 지수 흐름에 대한 이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 이상 하락 흐름이 나왔고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지금은. 뭐 이게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괜찮다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월요일장이고 거래 대금도 조금 덜 실렸던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이 사실 좀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막히는 것보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하락을 좀 예상을 했던 게 전문가들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온 상태고
그나마 좀 시장이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지금 대외 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적 잘 나오는 쪽, 화장품 같은 그런 기업들 빠질 때 좀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수가 뭐 2,800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 대형주, 뭐 삼성전자 이쪽으로만 실적이 몰렸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들이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더 매수하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 순환매 장세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네. 실적이 안 좋은 어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하는 분위기가 5월, 6월 달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 포트 자체를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어떤 중소형주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 어떤 대형주들의 유동성 쏠림 때문에 가지 못했던 중소형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네. 좀 포트 비중도 좀 넓히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주보다는 앞으로 대형주가 6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포트에 중소형주 수익이 낮다면은 좀 정리를 해보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훈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감 9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전문가들 보고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현재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주가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장 막판에 들어서서 오후장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줄여놓고 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해줬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역시 낙폭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상승 전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뭐 중동발 리스크가 뭐 하루아침에 해소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하락세가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 장 초반에 강했던 정유주라든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오히려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미국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열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좀 큰 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좀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뭐 수급이 좀 적은 중소형단들의 종목들은 완전히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 위주의 종목인 현대차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 뭐 2차 전지 쪽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오히려 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적으로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연장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환율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반대로 환율이 고환율을 기록을 할 때 실적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역시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놓여 있고 지난주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장이 빠져서 조정을 나온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상당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그리고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장초반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크게 흔들렸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석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일단 갭 하락으로 시작한 지수가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래도 양봉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지수보다는 테마나 섹터에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중동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커머디티 관련 테마가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유가, 구리, 금 관련해서 다양한 변동성이 좀 나왔고 오늘은 철강 섹터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계속 뭔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추적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또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게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타격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전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유가 추가적으로 원자재 변동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압박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타격전이 아니라도 봉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뭔가 유가 노이즈를 좀 한번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만약에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된다면 유가는 90불 이상 올라가는 지수에 쇼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레벨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역발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금 수급이 빠져나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담아주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 아이디어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원달러 환율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담아낸다 한다면 그 섹터는 좀 집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추적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특징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 낙폭 축소했다는 게 특징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낙폭 얘기를 했는데. 축소해서 네, 흘러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네, 했네요. 과연 그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과 지금의 낙폭 축소가 과연 같은 성격일까 아니면 다른 성격일까? 거기에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의 어떤 특징 때문에
조금은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낙폭 축소 같은 경우는 지금대로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긍정적으로 봐두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결국 조정으로 끝이 날 것이고 그러면 이 조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 같은 경우에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상승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저는 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400원 가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분명히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동 리스크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뭐 85불에서 계속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 시점 기준으로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였지만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66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하락하며 8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로 지수 하방 압력 계속해서 가하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낙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세 전환을 해주면서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치를 경신해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384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5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좀 1% 이상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공포로 좀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하락폭을 만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28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줬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의 이 흐름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구리 관련 업종이 아주 강력하게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구리 업종 5%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또 중동 리스크가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4%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보면요. 상한가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비트나인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라이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JM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조일알루미늄이 8.9%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한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증자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가 오늘 시장에서 16% 이상 급등 흐름 보였고요. 다만 오늘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7%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실적 테마로 봤을 때는 SSD가 오늘 시장에서 전체 테마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4.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함께 이 지수 상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2,67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2,700선이 깨졌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680선이 깨지면서 70선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54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만큼 아시아 증시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이 2% 이상 하락세, 다만 오늘 상해 종합이 0.6% 이상 상승하면서 3,037선, 그리고 오늘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지수만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좀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크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니케이는 39,523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약 30분 전쯤에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매수를 처음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좀 장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계 코인이 오늘 시장에서 20% 이상 현재 폭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는 10% 가깝게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위험 자산 안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우리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1.7%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교해서 좀 크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0.4%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와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더라도 엔비디아 자체가 사실은 조금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동되면서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엔소 현재 구간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0.38% 넘게 상승하면서 79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현대차와 기아가 확실히 강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1%, 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까지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좀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1.6%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18만 2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대형주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2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LB가 이제 5.9% 넘게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9만 8천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는 계속해서 매수 붙고 있는 상황이고 NKB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무려 12% 이상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31만 6천 원대,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하락하면서 17만 1,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4월 15일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오늘 이 리스크가 중동주에서 불어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력했던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변동이 되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그 변동성을 어떻게 대비하냐가 중요한 만큼 저희는 내일 시장 대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 일단 여러분들이 코덱스 ETF를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어떠한 섹터를 살지 모를 때는 지수 전체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코덱스 ETF도 종목 섹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덱스 ETF에서 좀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반도체, 방산, 화장품,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섹터 전체가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주가가 조정을 조정을 좀 받더라도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덱스 ETF를 좀 참고해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선박의 수명이 보통 25년 정도 되는데 짧게는 20년, 좀 길게는 30년 정도가 되는데 2006년에 조선 슈퍼사이클 수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딱 사이클이 25년, 20년 이렇게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 조정 속에서도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좀 좋은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실적으로 좀 증명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반도체 섹터는 올해 내내 이익 사이클이 돌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중간중간 조정 구간은 있겠지만 이 공포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고 지수가 조정할 경우에 조금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정확하게 좀 알기 어렵다 할 때는 코덱스 ETF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이 또 해운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슈퍼 사이클 측면에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좋게 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오늘 어쨌든 이제 낙폭을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양봉을 만들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부터 현금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이미 현금 확보는 돼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현금을 조금 미리 이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늦춰가지고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2월 1일 이후 흐름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흐름과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스닥 2월 1일 이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4월 2일 이후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양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쨌든 뭐 작년 11월 6일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이 종목 중심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전반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 이게 결국 전 개인적으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쪽에 1,350 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였었는데 장 후반에 1,150 종목까지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분위기가 반전되려면은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서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 활용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뭐 굳이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생각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운주라든지 뭐 석유 관련주, LNG 관련주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중동의 봄까지 만약에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사료 같은 종목들까지도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 의견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뭐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라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2월과 같은 패턴 좀 바닥을 보일 수 있는 유의미한 좀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 주신 게 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종목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저희 특징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매니저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내일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제가 2분기는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주를 좀 준비했고요.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원택은 미용기기 관련 섹터인데요. 주력 제품이 올리지오라는 미용기기입니다. 고주파를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피부 속에 콜라겐을 재생하고 리프팅 효과를 주는 그런 의료기기인데 미용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액이 1,6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39%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도 42% 증가한 660억 수준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담보되어 있고 성장성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데 특히나 태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해외 매출이 호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탑 3 안에 드는 미용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업종이 동종 업종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PER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동종업 뭐 비올이라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대비해서 뭐 아주 저렴하다. 그리고 클래시스 대비해서도 저렴하다.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에는 20배의 퍼가 있고 클래시스는 24배 정도의 퍼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17배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퍼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50원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공략주로 미용기기 관련주 원택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요즘 주위에 미용기기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다라고 느꼈는데 네.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성장성도 단단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용기가 이제 부품 측면에서도 또 한번 네.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어서요. 내일 시장 안에서 이 종목 원택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께 내일의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내일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SP 소프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MS 관련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준비 좀 했습니다. 오늘 뭐 센지랩이라는 종목도 뭐 MS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SP 소프트도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S가 이제 2024 빌드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5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를 하게 되는데 하루 전에는 이제 차세대 AI PC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뭐 PC 및 클라우드용 AI 도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어떤 AI 비전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비전 지시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 사업을 강화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MS가 영국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AI 사업,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죠. 이 부분을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동관해서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이슈에 의한 접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차례대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에피소프트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AI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초격자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이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MS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MS의 생성형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파일럿 라이센스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와 사업을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에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짧은 관점에서 단기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가가 2250원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격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시한 매수가 밴드에 매수가 된다라면은 목표 같은 경우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내일 공략주로 SP소프트 잡아주셨는데 오픈 AI 관련주로 지금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내일 시초가 어떻게 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만약 딱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신다면 공개해 주신 목표가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과 이사님께서 공개해 주신 종목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그 전략까지 내일 시장 안에서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AI 아나운서 현예진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압축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는 25%, 경유, LPG는 37%의 인하율이 올 6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측이 기업 가치 고평가, 오버행, 중복 상장 등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가치 고평가 의견에 대해 성기종,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무이사는 회사의 고성장성과 고수익성, 안정성, 경쟁 우위 등을 따지면 비교 기업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혁 HD 현대마린 솔루션 CFO 역시 현재 해외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데 특별히 기업 가치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KKR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HD현대는 고배당 회사기 때문에 6개월 락업 이후에도 지분을 내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기동 HD 현대마린 솔루션 사장은 말했습니다. 또 이번 상장을 통해 주주사의 지분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복 상장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진이 100억 원을 투입해 인천공항 글로벌 물류센터의 자가통관장 시설을 확장합니다. 이로써 자가통관장의 월 처리 가능량을 기존 110만 박스에서 220만 박스로 2배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항공특송 전체 물량 월 840만 건 가운데 26% 이상을 맡게 됩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 한국 이용자의 증가로 통관시설 대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해외 직구 물량은 2022년 9,600여 만 건에서 지난해 1억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진은 올 하반기 중 준비를 마치고 연말 이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4회 유통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상생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 기업을 포상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통상생협의체와 중소유통상생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